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12.3 비상계엄의 성격이 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더 강한 형량을 선고하면서 내란이 맞다고 판단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라 이번 판결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박상현 기자가 오늘 선고 결과부터 보도합니다.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피고인석을 한번 쳐다본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형량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이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기소된 내란 우머리 방조 혐의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초 특검이 한 전 총리를 기소했던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성립하지 않는 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비상계엄 선포 뒤 사후 문건을 만들고 폐기하는 데 관여한 허위 공문서 작성과 대통령 기록물 훼손 혐의,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생중계를 중단한 뒤 별도로 구속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피고인의 법정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신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의무 중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부장판사는 양쪽에 앉은 배석 판사들과 논의한 뒤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오늘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근거가 뭔지 궁금하실 겁니다. 집권자가 계엄을 선포한 게 어떻게 내란이냐는 반박도 있었는데 왜 이런 판결을 한 건지 신유만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폭동 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국헌문란은 헌법과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을 강압해 전복 또는 권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포고령을 내란 여부를 판단할 주요 근거로 봤습니다. 포고령에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 활동 금지와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에 대한 사전 검열이 담겼습니다. 또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고 계엄 선포 직후 다수의 군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점거하고 통제한 행위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국헌문란과 폭동이 모두 인정된다며 12.3 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지역의 평화를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건 계엄을 선포한 지 414일 만에 처음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법원은 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로 한덕수 전 총리의 범죄가 드러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다른 장관들에게 연락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무회의 의결 종족수를 맞추기 위해서였다고 봤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문건을 들여다보는 장면도 중형 선고의 이유가 됐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엄 당일 밤 9시 14분 김용현 전 장관이 의사정족수 4명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손가락 4개를 펼쳐 보이자 한덕수 전 총리가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1시간 뒤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 전 총리는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좀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이러한 모두가 저는 다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지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만류하는 모습은 없었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마쳤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관련 서류를 두고 가자 한 전 장관이 이를 건네준 건 역시 내란 동조의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김용현을 만류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용현에게 그 서류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을 두고 긴밀히 논의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도 유죄 근거로 봤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재판 결과를 조용히 받아들였고 변호인단은 오늘 선고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1심 선고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말없이 법정으로 향합니다. 비상계엄 몰랐다 대통령 막으려고 했다 입장 그대로세요? 오늘 실형 선고되면 법정 구속되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 말씀 좀 남겨주시죠. 한 전 총리는 실형이 선고된 뒤 구속신문 전 의견을 묻는 이진관 부장판사에게 겸허히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건강 문제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불구속을 주장했던 변호인단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23년 선고 입장 혹시 변호사님? 변호인단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항소 여부는 한 전 총리와 상의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다음 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변호인은 TV조선에 이진관 판사가 증인들의 진술 등을 듣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위원 재판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에 대해 사회부 법조팀 조정린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구형량보다 선고 형량이 더 무거웠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와 추종하는 세력이 벌인 친일 쿠데타로 전례가 없다며 과거 내란 사건 판례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되고 사망자가 없었던 건 국민의 용기 덕분이지 계엄 가담자들 때문이 아니라 감경 사유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 전 총리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재판부가 특검에 요청을 먼저 했죠. 예, 재판 시작 약 한 달 만에 재판부는 특검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한 범위 내에서 적용 법조는 형법 87조 제2호, 변경 형태는 추가적 선택적 병합의 형태로 위 형법 조항에 기초해서 선택적으로 공소사실을 병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검은 당초 이 한 전 총리의 범죄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보고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 내란 방조로 기소한 걸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재판부는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 부하 수행만 있을 뿐 방조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단순 조력자가 아닌 내란의 공범으로 본 겁니다. 네, 특검이 약하게 기소를 했으니까 그걸 바꿔서 더 강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한 거군요. 자, 그런데 이 결과론적 얘기지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진관 재판장이 중형을 아예 그러니까 선고할 게 예상이 됐다 이런 말도 미리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이 피고인 신문 때는 재판장이 특검 질문을 파고들어 직접 추궁하고 따져 묻기도 했었는데요. 같이 보시죠.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막을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 최상목이랑 조태열이 저렇게 윤석열한테 제고해달라 이렇게 말을 할 때는 피고인도 반대하기 아주 좋은 환경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저한테도 아니, 그러니까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안에서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네, 저런 게 이제 인정이 안 된 건데 말이죠. 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선고 이 다음 달에 잡혀 있습니다. 오늘 선고가 영향을 미칩니까?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법조계에선 같은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걸로 보는데요. 12.3 비상계엄에 대한 같은 증거와 진술을 공유하고 있는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12일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내란 혐의 선고, 그 일주일 뒤엔 윤 전 대통령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비상계엄에 대한 오늘 첫 판결,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군요.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취임 후 세 번째인데 3시간 가까이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회와 과실을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제시한 이 대통령은 정교 분리도 강조하면서 일부 교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먼저 최지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교와 신천지에 이어 일부 개신교 교회의 정치 개입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 이재명 죽여라.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이거 진짜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된 소년보 세계로교회 목사와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으로 지난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을 겨냥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하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나라 지키라고 총 주었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 거야.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라는 거와 똑같죠. 아마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던 야당이 신천지 특검도 별개로 하자며 전향적 입장을 보였지만 이 대통령은 왜 따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안 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며 막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선 모두 발언에서 탈이념과 탈진영, 탈정쟁의 실용주의가 이재명 정부의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영수회담에 대해선 여야 간 대화가 먼저라며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주환입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냐면서 비핵화는 장기 과제로 두고 동결부터 시작하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역대 정부는 진영을 떠나 북한 비핵화를 일관된 정책 기조로 내세웠는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환율과 부동산 세제 관련 발언까지 최민식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 공존이 가장 먼저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중단하자. 는 협상을 하자. 다음은 핵 군축하자. 그리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자. 비핵화라는 이상을 포기하지는 말자면서도 핵 중단이 우선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대북방송 중단 등 유화책에도 북한 김여정은 남북관계 개선 희망은 개꿈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저자세란 지적엔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지금 무슨 저자세니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던데 그럼 그 자세를 한 방 뜰까요? 북한하고? 바보 같은 그것도 신문 사설이라고 그런 걸 쓰고 있어요. 이 대통령 발언에 국민의힘은 북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고 국민의 생존을 담보로 핵 낙관론을 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치솟은 집값과 환율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데 대해선 마지막 수단이라며 거리를 뒀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환율에 대해선 한두 달 안에 1,400원대 전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했는데 발언 직후 원달러 환율은 10원가량 급락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갑질과 투기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자 거취에 대해 명쾌하게 말하지 않았는데 인사 검증 실패 주장은 유명한 마피아 영화를 빗대 일축했습니다. 여야가 뒤늦게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데 전정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거취에 대한 질문엔 이재명 대통령도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이 대통령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면서도 본인 해명도 들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턴 직원 등을 상대로 한 폭언 녹취 등이 공개됐지만 갑질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봐야 한다는 겁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 뭐 좀 가려봐야 되겠지만 보좌관한테 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청와대 검증 책임 지적엔 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마치 대부에서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이 그래 막 우리는 모르는 걸 막 공개를 해가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우리로서는 알기 어렵죠. 이 후보자는 그제 청문회가 무산된 뒤 야당이 요구한 자료 90여 건 가운데 상당수를 보고서 제출 시한인 오늘까지 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청약 의혹과 관련한 장남의 실거주 증명자료, 증여세 탈루 의혹 관련 가족 간 자금 거래 내역 등은 여전히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자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야는 오늘 중으로 자료가 제출되면 내일 하루 검토한 뒤 모레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오늘로 단식 일주일째를 맞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악화됐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고에도 장 대표가 고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은 오늘 국회를 찾아 민주당 지도부는 예방했는데 불과 몇 미터 앞에 있는 단식 현장은 찾지 않았습니다. 정치가 아무리 각박해도 인지상정이란 게 있는데요. 아쉽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식 7일째 물과 소량의 소금만으로 버티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결국 산소 발생기를 꽂고 누웠습니다. 오후엔 건강 악화로 119 구급대까지 출동했습니다. 의료진 판단도 지금 중단하지 않으면 굉장히 정말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하지만 장 대표는 이송을 거부하고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청와대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은 민주당 지도부를 예방하러 국회를 찾았지만 단식 현장을 찾진 않았습니다. 저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그걸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곳 장 대표가 단식 중인 국회 로텐돌과 민주당 지도부 사무실은 불과 60m 걸어서 1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여권에서 유일하게 장 대표를 찾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자신도 국민통합을 외치며 단식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통령 실장이나 또는 정무수석이 먼저 와서 살펴보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장 대표를 찾아 공동투쟁을 약속했습니다. 건강을 먼저 챙기시고 투쟁의 길로 나서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여당은 아직 아무런 이동도 하지 않는 게 더 안타깝습니다. 홍 수석은 내일 인사차 송원석 원내대표를 예방하기로 해 장 대표 단식장도 찾을 걸로 보이는데 악화된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당 윤리감찰단 조사가 2달 가까이 아무런 진척이 없자 윤리심판원이 직권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병기 의원을 제명한 날 전격적으로 결정했다는데 윤리심판원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감기간에 국회 내에서 딸의 혼사를 치르고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번엔 조사의 속도가 붙을런지요. 고이동 기자입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은 지난해 11월 TV조선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장 의원의 성추행 정황과 2차 가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됐고 고소를 했을 때 그 상황을 상상을 했을 때 너무 좀 무서웠고요. 정청래 대표도 윤리감찰단의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지만 2달 가까이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추행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징계 권한을 가진 당 윤리심판원은 이틀 전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 당일이었습니다.
규정상 이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입니다. 통상의 당규와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이제 되겠지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의 직권조사는 정청래 대표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최 위원장은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조사 사실을 공개한 건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두 사안에 대한 윤리심판원 회의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북극에 매서운 한파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틀째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 이곳저곳에는 건조한 날씨와 폭설, 강풍까지 닥쳤습니다. 오늘 오후 전남 광양에서는 주택에서 난 불이 강풍을 타고 산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긴급 대피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건우 기자, 불길이 잡혔습니까? 네, 산불은 이마을 뒷산 능선을 따라 아직까지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길이 여기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매캐한 연기가 일대를 뒤덮고 있고 간간히 진화 헬기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저녁 6시 기준으로 산림 28헥타르가 산불 영향구역에 들었는데요. 화선은 2.7km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현재 1.5km가 진화돼 56%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불은 오후 3시 30분쯤 산 아래 주택에서 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번지며 발생했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인력 350여 명과 헬기 19대,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 등 장비 68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에 산림이 바짝 말라 있는 데다 평균 초속 3.6m의 바람이 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자 광양시는 옥곡면, 점토와 명주 등 마을 주민들은 면사무소로, 진상명, 이천과 외근마을 주민들은 마을회관 등으로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 31분을 기해 산불 대응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한 데 이어 조금 전 오후 8시에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산불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하겠다는 건데요. 당국은 방화선을 구축하고 밤새 진화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광양 산불 현장에서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최대 2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한라산은 통제됐고 비행기와 배도 멈췄습니다. 제주에는 내일까지도 눈폭탄이 예상돼 피해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영산강 하류 일대가 하얀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차량들은 펑펑 쏟아지는 눈을 인 채 미끄러운 도로를 조심스레 다닙니다. 상인들은 한파에 눈이 얼어버릴까 봐 밀고 쓰느라 바쁩니다. 완전히 눈만 수북히 쌓여 있었죠. 그래서 빗자루로 여기서 저기까지만 쓸었어요. 눈발은 오후 들어 제주도에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보라가 몰아치고 차량들은 거북이 걸음을 합니다. 미끄러운 언덕길을 내려가지 못한 차량은 결국 끌려갑니다. 넘어가다가 갑자기 눈보라가 너무 심해가지고 동계 장비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힘들게 운전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눈에 한라산 탐방로는 모두 폐쇄됐습니다. 한라산 천백도로는 오전부터 내린 눈으로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폭설과 강풍에 제주공항의 항공기 운항은 2편이 결항되고 113편이 지연됐습니다. 또 제주와 전남에서 37개 항로 46척의 여객선 운항도 취소됐습니다. 대설주의보 속에 오늘까지 이틀째 내린 눈은 제주 사제비 18.4cm, 전남 장성 14cm, 영광군 9cm, 울릉도 22.2cm 등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20cm, 전남 서해안에는 1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주말까지 이어질 이번 한파, 내일이 절정입니다. 한파 소식은 서울 청계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상배 기자, 어제 이 시각보다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까? 네, 이곳 청계천 부근 현재 기온은 영하 10도, 체감 온도는 영하 16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제 비슷한 시각 광화문의 기온보다 2도 이상 더 떨어진 상황입니다. 방송을 위해 잠시 대기하고 있었는데
핫팩을 주머니에 넣어도 소용이 없고 몸이 그대로 얼어붙는 느낌입니다. 청계천에 흐르던 물도 군데군데 얼어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13도, 체감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강원 산간은 더 추웠는데요. 철원 영하 19도, 화천 산간은 한때 체감온도 영하 32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조금 전인 오후 9시를 기해 경기 북부와 강원 등의 한파 경보를, 수도권 등에는 한파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내일 서울 영하 14도, 파주 영하 18도, 수도권 지역은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강원 지역은 철원 영하 19도, 대관령 영하 20도로 체감 영하 30도 가까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전주 영하 10도, 대구 영하 11도 등 전국에서 영하 10도 안팎의 체감 추위가 나흘째 이어지겠습니다. 북극 찬공기가 오는 주말까지 한반도에 몸을 저망이어서 이번 한파는 최장기간 이어지는 기록을 세우겠습니다. 청계천에서 TV조선 이상매입니다. 강선우 의원이 김경 서울시 의원에게서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오늘 새벽까지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이 의혹의 주요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시 의원에게서 돈 전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강 의원을 집중 추궁했다고 합니다. 임희원 기자입니다. 강선우 의원이 21시간 만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를 나옵니다. 어제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경찰 조사는 새벽 2시쯤 끝났지만 강 의원이 조서를 확인하는 데만 4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강 의원에 앞서 경찰 조사를 받은 김경 시의원은 2021년 겨울 서울의 한 호텔 카페에서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넸고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2022년 가을에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주택 보유 등으로 컷오프 대상이던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이 참여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돈을 직접 받았는지 여부와 반환 시점 등을 조사했습니다. 강 의원은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1억 원 전세 자금으로 쓰신 거 맞아요? 공천 됐는데 돈은 왜 돌려주신 건가요?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김경 서울시의원의 가족회사가 서울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계속 논란입니다. 저희가 김 시의원이 회의에서 한 발언을 찾아보니 눈여겨볼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동생 회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간 계약에 도움을 주는 듯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신정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에게 청년 임대주택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31대 1. 그러면은 이게 지금 청년은 그렇게 수요가 많은데 지금 공급이 부족한 거고. 그러더니 청년 임대주택을 매입할 예산을 더 늘리자고 제안합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 더 늘리는 것도 또 하나의 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당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김 시의원 남동생 업체가 짓는 오피스텔 건물 2동을 청년 임대주택으로 매입하기로 조건부 약정한 상태였습니다. SH는 김 시의원이 소속된 도시계획관리위 피감기관입니다. 김 시의원 발언 후 남동생 회사는 SH와 정식 계약을 체결했고 오피스텔을 완공한 2023년 280억 원을 받고 SH에 매각했습니다. SH는 약정 체결 시 김 시의원 동생 소유인 걸 알지도 못했다고 해명했고 김 시의원 측은 동생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행한 서울시 관련 사업은 모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김경 서울시의원이 강선우 의원 말고도 또 다른 인물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기는 2023년 재보궐선거 전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최근 김경 서울시의원이 제3자에게 추가로 금품을 준 정황이 담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시기는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고 중복 조사를 피하기 위해 이틀 전 경찰에 입수한 자료를 전부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김 시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2022년 지방선거 때 공천원금 1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추가 금품 정황과 관련된 상대방이 전 현직 국회의원은 아니라고 했는데 선관위가 김 시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 만큼 정치권 인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들은 제기된 의혹 하나하나가 사법적 단죄를 면하기 어려운 중범죄라며 김 시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 의결과 경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2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김병기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전달해준 의혹을 받는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처음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잇따르는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에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경실련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허유하 기자입니다. 이지희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빠른 걸음으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김병기 의원 아내 지시로 공천헌금 요구하셨나요?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의장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부의장은 전 동작구 의원 2명이 김병기 의원 측에 공천헌금 3천만 원을 건네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전 동작구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 부의장을 통해 김 의원 측에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김 의원 부부를 비롯해 이 부의장을 최근 출국 금지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이 부의장의 자택과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의원과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경실련은 민주당의 자정 기능이 마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천 비리에 이제 연루가 된 사람들이 공천을 받는 상황이 있다든가 후보로 등록한 상황이 있으면은 연고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주당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지만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정규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전직 경호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간부는 합수본에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신도들의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신천지 전직 간부 이모 씨는 이만희 총회장의 경호원이자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씨는 2021년부터 2023년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검경 합수본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주로 A지파장과 청년회장 등의 지시를 받았다며 가입자 명부가 있는데 오늘 제출할 거라고 했습니다. 내부자 증언에 따르면 신천지 지도부는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당원 가입 목적을 숨기기 위해 필라테스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는 것처럼 명칭을 붙였다는 겁니다. 이 씨는 앞서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집단 당원 가입은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었다며 이만희 총회장이 지시하면 신천지 2인자로 불린 전 총무 고모 씨가 세부 지시를 내렸고 간부들을 통해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최근 합수본 조사를 받은 신천지 전직 간부는 압수수색을 2번 막아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수본은 전직 간부들 진술과 당원 가입 명부 등을 토대로 정확한 지시 내용과 전달 경로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인천공항공사에 이어 코레일에서도 국토부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토부가 인사를 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바람에 비어있던 지방 간부급 자리를 채우는 최소한의 인사만 했다는 겁니다. 서영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철도 직원 사망 사고 책임을 지고 한문희 사장이 물러난 뒤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코레일. 지난달 정기 인사가 있어야 했지만 퇴직자가 생긴 지방 간부급 인사만 이뤄졌습니다. 이마저도 정식 발령을 내지 못한 직무 대리 형태입니다.
코레일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인사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현장 책임자를 빈자리로 둘 수 없어 이 정도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가 청와대 지시를 받고 인사 개입을 했다고 주장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다시 날을 세웠습니다. 의견 개진이었다는 국토부의 해명은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로 국토부가 인사 개입과 관련해 통화한 녹취를 인천공항공사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겁이 나니까 통화 기록, 통화 녹취가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본 거죠. 예. 정권 교체기에 국토부가 공기업 인사까지 관여했다면 잘못된 관행이자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적인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관장 소신대로 할 수 있도록 부처는 지원해줘야죠. 취재진은 설명을 듣기 위해 소관부서인 국토부 운영지원과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벌어들인 1조 원대 자금을 세탁한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아파트에서 하루 종일 돈 세탁을 했는데 주민들이 이상하게 볼까 봐 암막 커튼도 달아놨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거실 책상마다 대형 모니터가 놓여 있고 창문에는 암막 커튼을 쳐놨습니다. 아파트를 빌려서 24시간 자금 세탁을 하다 보니 이웃의 시선을 의식해 빛이 나가는 걸 막아놓은 겁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1조 5천억 원을 돈 세탁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일당은 조직원 관리책과 대포계좌 공급책, 자금 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주야 간 조를 나눠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돈 세탁을 위해 180개 넘는 대포계좌를 이용했습니다. 일당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3년 6개월 동안 전북 전주와 인천 송도, 서울 등 전국 7곳의 아파트를 옮겨 다녔습니다. 내부에 암막 커튼하고 먹지를 설치해서 철저하게 노출을 차단하고 외부와 단절을 시켰습니다. 조직원이 검거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 상황을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범죄 수익으로 고가 외제차와 명품을 사들이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고 총책은 부동산, 에너지 개발 등 합법적인 사업가로 신분 세탁을 시도했습니다.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부는 총괄 관리책 등 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을 추적 중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얼마 전 끝난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6은 일상 깊숙이 파고든 AI의 놀라운 변신을 보여줬습니다.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만큼 적용 범위와 규제 방안도 큰 고민거리인데 우리나라가 내일부터 전 세계 처음으로 AI 기본법을 시행합니다. AI 생태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거란 기대도 있지만 연관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장의 목소리 오연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영상을 만들어달라고 하자 1분 만에 실제로 찍은 것 같은 영상이 생성됩니다. 화질도 되게 떨어지고 뭔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은 것 같으니까 쇼츠가 올라간다? 그러면 구분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AI 기본법이 시행되면 AI로 만든 영상이나 이미지, 음성 등의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AI를 일부 활용한 영상에도 워터마크를 넣어야 하는지, 어디에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등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이제 중간중간 소스로 활용하는 영상을 제작할 경우에는 되게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세한 규모, 저희 같은 이제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어려움이 분명히. AI 기본법에서는 생명이나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는 고영향 AI로 분류돼 특별 관리되는데 중대한 영향 여부는 우선적으로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좀 좋은 영향인데 고영향 AI로 되어가지고 규제를 받아야 되나?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영향 AI의 판단 기준 자체가 향후에 이 법의 어떤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겁니다. 법 시행 전부터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고영향 AI 확인 제도와 워터마크 표시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세웠지만 AI 스타트업의 98%는 AI 기본법에 대한 대응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의무 위반 기업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AI 기본법 시행과 함께 정부는 음악이나 만화 같은 기존 창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AI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아온 창작자들은 생존의 문제라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동욱 기자입니다. 영화 추격자와 드라마 더글로리 등 굵직한 작품의 음악을 맡아온 김준석 감독. 얼마 전 실제 연주자들이 녹음한 트랙을 AI 학습용으로 팔라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깔끔한 사운드가 학습이 되거든요. 작곡가, 편곡가 모두의 어떤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내가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머지않아 창작자 동의 없이 AI가 창작물을 가져다 쓰는 일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AI 학습에 저작물 공정 이용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한 AI 행동 계획에서도 정부는 공익 증진을 위한 경우엔 저작권자 동의 없이도 학습을 허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학습 데이터의 한계 때문에 국내 AI 발전이 뒤처지고 있다는 업계의 요구 때문입니다. 중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 확보에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작권이 오히려 강화되면서 생태계를 망가뜨린다는 것에 대한 반감도 있거든요. 이런 움직임은 20년 넘게 만화를 그려온 김동훈 씨 같은 창작자들에겐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 생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데이터를 요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한 세대에 대한 희생을 강요한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어요. 정부는 오는 2분기쯤 AI 학습과 관련한 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아 백악관 브리핑장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역시나 자신의 성과를 혼자서 길게 늘어놨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와 일본도 언급했습니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과 일본의 돈이 투입될 거란 취지로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사업에 참여를 주저하고 있던 상황인데 참여하도록 트럼프가 밀어붙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취임 1년을 맞아 기자들 앞에 선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성과를 열거한 서류 뭉치를 들어보입니다. 관세 수입이 늘어 신규 투자를 하게 됐다고 하는 등 1시간 넘게 자화자찬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핵심 국정과제였던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투자금을 언급했습니다. Launched a massive Alaskan pipeline project to export natural gas to Asia. We made a deal with South Korea and with Japan that gives us money the likes of which nobody's ever seen before. 앞서 지난해 10월 러트닉 상무장관도 한국에서 투자받을 2천억 달러가 알래스카 프로젝트 등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채산성 등을 이유로 참여를 망설이는 입장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고위험 사업으로 우리 기준에서 알래스카 가스전은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면서 난색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양국은 의견 조율을 거쳐 투자처를 선정하기로 했지만 트럼프의 이번 발언으로 우리 정부의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마차도에 대해 국정 운영에 참여시킬 뜻을 내비쳤습니다. We're talking to her and maybe we can get her involved in some way. I'd love to be able to do that. 내부 지지가 부족하다던 기존 입장을 바꾼 건데 마차도가 선물한 노벨 평화상 진품 메달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서울시 무용단의 일무는 우리 종묘 제례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용인데요. 무용계의 오스카로 불리는 배시 어워드에서 창작자상과 최우수 안무가상을 받았습니다. 류주현 기자입니다. 흰 도포를 입은 무용수들이 제례의 시작을 알리고 주황색 전통 의상에 각과 칼을 든 무사들이 흐트러짐 없이 움직입니다. 서울시 무용단의 작품 일무의 안무가 정혜진, 김성훈, 김재덕 씨가 올해 배시 어워드 시상식에서 최우수 안무가 창작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상을 탈 줄은 진짜 몰랐어요. 배시 어워드에서 좋게 우리를 봐주시고 작품상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무는 국가무형문화재 1호이자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유산인 종묘 제례악의 의식물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배시 어워드 선정위원회는 정중동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2022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초연 이후 호평받은 일무는 이듬해 뉴욕 링컨센터 공연에서도 3회차 모두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연출을 맡은 정구호 감독은 보다 진화한 전통의 모습을 전하고자 했는데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뜻깊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무용계의 오스카로 불리는 세계적 권위의 41년 전통 배시 어워드 수상으로 K-팝과 영화, 뮤지컬에 이어 전통 무용도 세계 무대로 뻗어나갈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1958년) 마오쩌둥은 참새를 인민의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곡식을 축낸다는 이유였습니다. The Chinese were called out in their millions to prevent the birds landing. As a result, the sparrows died of exhaustion and gave way to a new enemy, insects. 그해 한 해만 참새 2억여 마리가 사라졌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참새의 먹잇감인 메뚜기가 창궐했고 오히려 수천만 명이 굶어 죽는 대기근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연구소에 따르면 참새 박멸로 200만 명이 더 사망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 꼴입니다. 국방장관 직속 자문위원회가 드론 작전 사령부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기능이 중복되고 비효율적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쟁 양상을 보면 드론은 현대전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입니다. The Code 9.2 drone team often hunts Russian armor here, recently even destroying a modern T-90 tank.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은 러시아 목표물에 가하는 타격의 60% 이상을 드론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호속 병사까지 보이지 않는 전력도 모두 없앨 수 있는 공포의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했던 북한,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대량 생산에 들어갈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은이 나서 필수적 요구라고 했고 북한 무인기는 이미 청와대와 용산 상공을 뚫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론사 해체라니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보복성 조치라면 더 곤란합니다. 정부도 이미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주장했고 합동자문위는 드론 전투 발전 방안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걸 권고했다면 보다 더 면밀한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겁니다. 과거 임진왜란 때로 돌아가 봅니다. 탕금대 전투에서 조총의 위력을 과소평가한 신립장군의 오판 때문에 조선군은 완패했습니다. 한양이 곧바로 점령이 됐죠. 드론은 오늘의 조총입니다. 발전적 승화 없이 과거 지우기만 한다면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는 늘 교훈을 줍니다. 1월 21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초가삼간 태울라였습니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4도,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갑니다. 길게 이어지는 한파에 수도관 동파와 난방기 화재 등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호남 서해안에 많게는 10cm 이상, 제주 산지에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여전히 동쪽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서해안은 강풍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4도, 춘천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영하 5도, 대구 0도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점차 추위가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1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